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코스피가 폭등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에 금값도 온스당 3,000달러대로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폭등했고 비트코인도 8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상호관세 등 안보와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부담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1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채무도 21조 원 늘면서 총 규모가 1,18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강하게 반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4.42% 급등 출발한 뒤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2,42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4.15% 넘게 거래를 시작한 뒤 67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0억과 1,6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4,200억 원 넘게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1% 이상, 한미 반도체도 9% 이상 급등했고 52주 신저가이던 현대차도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I 테크놀로지 등 2차 전지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미주 매출 비중이 큰 삼양식품은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38원 크게 내린 1,446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1,46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기록적인 급등세로 마감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는 수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까지 올라 2020년 3월 이후 하루 최대, S&P 500 지수도 10% 가까이 급등해 2008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뛰어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애플은 15% 이상 올라 시가총액 1을 다시 찾았고 엔비디아도 18% 뛰는 등 빅테크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테슬라도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7개 대형 기술주 M7의 시총은 하루 만에 2,700조 원이 올랐습니다. SBS 비스 김종윤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로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던 원유 가격까지 4% 이상 회복했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안전자산인 금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종가 기준 국제 금 선물 가격은 2.98% 치솟으며 온스당 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순금 한돈 가격도 63만 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증시가 출렁이자 금시장 역시 3%가량 하락했는데요. 이번 90일 관세 유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금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 이상 치솟으며 83,000달러, 1억 2천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하락하던 원유 가격도 크게 뛰었다고요?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현지 시간 9일 배럴당 62.35달러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4.65%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 폭락하던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급반등하며 장중 최저치 대비 상승폭이 13%를 넘어설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에 원유 가격은 이달 초 대비 19%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육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유예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국제 유가도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크게 움직인 주역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입장을 다시 바꿨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다시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받게 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상황이 또 반전됐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뺀 75개 이상의 나라가 미국과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섰고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유예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도 고려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면서 국제시장을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예로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앞으로 90일 동안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초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대응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더 높였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바로 125%까지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전날 대중국 상호 관세를 34%에서 84%로 높이며 총 누적 104%까지 올렸지만 여기서 다시 21%포인트를 더한 건데요. 누구는 미국에 보복하면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모든 부문의 한미 협상을 진전시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 수준과 여러 세제, 세금, 비관세 장벽, 위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며 각 북처의 각종 규제 완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2월까지만 해도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추경 편성까지 예정돼 있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인데요.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올 2월까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총 수입부터 보면 1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에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한 수준인데요. 국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 7천억 원 더 거쳤고 법인세도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작년보다 8천억 원 감소한 1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15.9%를 나타냈는데요. 국세 수입은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세수가 거쳤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지난해 17.2%에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지출 쪽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정부 보조금 등이 해당되는 이전 지출과 건물이나 토지 등을 취득할 때 드는 자산 취득 항목이 5조 원 안팎씩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총 지출은 10조 5천억 원 줄어든 11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종합하면 적자라는 거죠. 네, 단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가 13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7조 9천억 원 적자에 달했습니다. 물론 직전해와 비교해 18조 원가량 개선되긴 했지만 이에 따라 나라 빚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180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예고된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달 들어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최고 30% 넘게 껑충 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무저해지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나요? 네, 지난 1일부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는데요. 3대 진단비, 상해, 질병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 60대 남성 보험료를 보면 현대해상이 평균 7.8%로 가장 많이 올렸고요. 같은 상품의 여성 보험료 기준으로는 DB손보가 7.6%로 가장 크게 인상했습니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를 살펴보면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인상했습니다. 이번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네, 무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가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 해약된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돌려받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 기준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온 보험사일수록 당국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여파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토어제 여파로 경매 시장이 달아올랐다고요? 경매 공매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7.5%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자체 전역을 확대 규제했는데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규제를 받지 않은 경매 시장으로 쏠린 겁니다.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경매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네요. 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적용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달보다 1.7명이 늘어난 10.6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72건으로 전달보다 32% 줄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가 기존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자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물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제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법 통과 직후 시행된 것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계약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 전세 계약이나 월 3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을 했을 때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말 매일 유업의 우유에 갈색 세척수가 들어간 채 판매돼서 소비자 피해와 대규모 회수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관할 지자체가 4개월여 만에 행정처분 방침을 정했는데 공장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공장이 있는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매일 유업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최종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로부터 제재 요청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인데요. 당시 식약처는 매일 유업 광주 공장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가 힘들어지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결정이 늦어진 배경은 매일 유업이 다양한 사유를 들어 제재 경감을 호소했고 이에 시에서도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는 등 양측의 법리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징금 수준은 정해졌나요? 네, 광주시는 먼저 조만간 최종 제재안을 공고하고 그 이후에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매일 유업 광주 공장의 매출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산물 가공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규정상 과징금 산정에서 매출액 상한액을 400억 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최고액으로 받는다 해도 4억 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매일 유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 수준인데요. 중대한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킨 대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최근 대형 자산 운용사를 중심으로 ETF 보수 인하가 잇따랐는데요. 이를 과열 경쟁으로 판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보수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렸네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총보수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금융당국이 나섰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을 향해 운용사의 과열 경쟁을 지적하며 업무 원칙과 내부 규율을 재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주요 지수를 기초로 한 ETF의 운용 보수를 0.0068%로 낮춘 데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곧바로 동일 상품의 보수를 0.0062%로 내렸습니다. 뒤이어 KB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도 인하를 발표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이 번진 탓입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특정 상품의 보수를 대폭 깎고 나머지 상품에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건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이 경고장도 날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 시장 신뢰 보호를 위해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최근에는 ETF 순자산 가치 아이나브 산출 오류가 2거래일 연속 발생하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펀드 파트너스가 배당을 중복 계산해 약 170여 개의 ETF에 아이나브가 잘못 계산됐고 이에 따라 괴리율이 커진 탓입니다. 이날 오류가 고쳐지기 전 ETF를 거래한 투자자는 ETF를 실제 가치보다 약 1%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업계에선 소비자 피해 규모를 약 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약 8개월 만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가진 만큼 금융당국이 수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 제휴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를 여러 은행에 맡겨도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과 은행 한 곳이 제휴해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암묵적인 룰일 뿐 특검법상 명시적으로 은행의 개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과 은행권 간담회에서 정진환 우리은행장도 1거래소 다은행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FIU는 여러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고액 현금 거래가 분산되면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이를 반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업비트와 K뱅크 간 제휴가 종료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러 은행들이 거래소와 제휴가 가능해지면 은행들이 가상자산 업계로 발을 넓힐 가능성이 커지는 셈인데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로 신규 계좌 개설로 고객을 확보하면서 저원가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얼마 전 샤오미가 독일 프리미엄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업해서 만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100만 원대 중반 가격에 국내에 출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초도 물량을 완판하면서 나름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판단에 다른 모델들도 들여와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요? 네, 샤오미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일반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서 샤오미는 어제 샤오미 15 일반 모델에 대한 5G 전파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전파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적합 판정으로 추가 스마트폰 판매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샤오미 15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탑재한 플래그십 시리즈입니다. 16GB 램을 넣은 제품도 있지만 이번에 들여오는 건 12GB 램을 탑재한 512GB 용량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 신작을 국내에 출시한다는 건 이제 국내 점유율 확대 목적이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인데요. 샤오미는 국내 법인까지 내면서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1순위로 내세웠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이 아직이라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샤오미 15 울트라가 출시 초반 쇼핑몰에서 완판되는 등 반응이 좋자 기세를 몰아 일반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틈새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울트라 모델이 유럽 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국내에 들어온 만큼 글로벌 출시가가 160만 원이 일반 모델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대일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기존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자동차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내수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완성차 업체 차량 가격 할인폭에 연동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기업 할인 연계 보조금 구간에 700만 원 이상의 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폭에 따른 보조금 비율을 최대 4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천만 원대 전기차를 사고 완성차 업체가 차값을 700만 원 할인해준다고 가정해보면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630만 원에 확대된 환경부 할인폭 연동 보조금 최대 560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대 초반 가격에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또 신차 구매에 적용하는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도 기간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 예정이었던 신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에 따른 개별 소비세 3.5% 적용 기간이 당분간 더 길어질 전망이고요. 노후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에 2조 원을 추가 투입해 모두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볼보 SUV와 벤츠 세단 등 약 12만 대가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49개 차종 11만 7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보 XC60 등 8개 차종 9만 5천여 대는 사고 기록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1일부터 벤츠 S580 포매틱 등 9개 차종 1만 7천여 대는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11일부터 리콜이 진행됩니다. 기아가 오는 2030년 판매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1만 대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국 시장 부진을 감안해 2030년 판매 목표를 419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책 장기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을 고려해 전기차 판매 목표도 34만 대 축소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에는 1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